권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권력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드라마의 핵심 동력이었다. 군주와 공신, 윤석열과 한동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심지어 가족 간에도 권력을 둘러싼 암투와 배신은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권력은 필연적으로 독점적인 속성을 지니며 분열의 씨앗을 품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냉혹한 본질은 유방이 한신을 제거하고 나폴레옹이 탈레랑과 결별하며 박정희가 김종필을 소외시켰던 역사적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권력을 쟁취하는 데 필요했던 동지들은 일단 체제가 굳어지면 잠재적 위협으로 변모하고 권력자의 손안에 들어온 권력은 더 이상 공유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파국적 관계는 이러한 권력의 속성을 현대적으로 재확인시켜준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머스크는 집권 5개월여 만에 트럼프의 감세 법안을 비판하며 결별을 선언했고, 이는 대응망덕하다는 비난과 미쳤다는 맞대응으로 이어졌다. 머스크가 플랫폼, 우주항공, 언론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실상 정치 임급 인물로 성장했기에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그의 독립적인 권력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동행은 한시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했으며 결국 결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러한 권력의 냉혹함은 한국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권 교체기마다 동맹자 또는 핵심 참모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권력의 본질적인 속성일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 초기 김종인 이준석과의 결별,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를 둘러싼 윤석열과의 알력, 이명박 정부에서 정두원과의 갈등은 모두 권력 내부의 구조적 속성이자 숙명적 결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냉혹한 본성을 지닌다. 따라서 권력의 진정한 시험대는 적이 아니라 동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권력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SNS 커뮤니티에서 강퇴시키거나 강퇴당하는 일 또한 미세 권력 게임의 한 단면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권력이란 어떤 의미이고 정확히 무엇인가? 직장 상사의 권력에서부터 국가 권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권력이 존재하지만 어떤 권력이든 하나의 공통 요소가 있다. 권력은 실체라기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해져 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폭력이 지닌 강제력과 구별된다. 나는 너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어 어떤 종류의 권력을 너에게 행사한다. 내가 네이버 밴드의 관리자이고 내가 멤버라면 너는 나의 권력의 기반이 된다. 반대로 내가 나보다 우월한 부분이 있어 나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기업에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평사원이라면 나는 너의 권력의 기반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근대 국가가 등장한 후 특히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권력이라는 개념은 매우 협소해졌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권력은 곧 국가 권력이다. 지배계급이 강제적 장치로서 국민에게 행사하는 것이 권력이다. 지배계급의 이러한 강제적 장치에 대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다른 강제적 장치로 싸우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적 권력관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이 두 가지 강제적 장치는 쌍둥이처럼 같은 권력 개념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은 폭력적인 권력으로 자본주의의 권력을 넘어서는 궁극적으로는 권력도 폭력도 없는 유토피아를 꿈꾼다. 국가는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는 점점 강대해지고 인민은 무력해졌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소련이나 동유럽의 역사적인 사정도 무시할 수 없지만 분명 권력에 대한 이론적인 결함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권력관은 자본주의식 사고의 일부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인간 사회의 훨씬 광범위한 권력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권력만이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관계는 우리가 서로 관계해야만 하는 장에서 생긴다. 우리들 사이에 연결된 그물고처럼 미세 권력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다. 과연 미세 권력은 어떤 구조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러 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막스 베버는 권력을 자기 의지를 타자에게 강요할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권력은 따르는 것이다. 사람이 권력에 따르게 되는 이유를 찾아 권력을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예컨대 지배에 관해서 카리스마적인 지배와 전통적인 지배, 법률적인 지배, 권력이 있는 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종하는가를 연구하였다. 막스 베버는 지배라는 관점에서 권력을 다루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권력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권력에 내재된 힘에 관심을 기울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도덕심이 어떻게 그에 부응하는 권력을 형성해 가는가를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미셸 푸코는 권력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두 사람의 인간이 마주하는 곳에서는 항상 미세 권력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 권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변하며 위치에 따라서 역전하는 불안정한 권력 관계이다. 이러한 미세한 권력 관계는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며 주체와 타자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다. 그의 관점이 참신한 것은 우선 권력이 외부에서 실체적인 것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서 존재한다고 파악한 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주체들 사이에 권력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와 근거, 프로세스를 고찰할 수 있게 된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근대 사회에서는 주체가 주체로서는 과정에서 자기를 권력적 주체로 형성해 갈 것이 요구된다. 주체라는 것은 권력 관계의 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손에 넣는 것이다. 철학의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권력 관계를 묻는 것이다. 즉, 철학은 권력의 문제를 선악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물음으로써 제안하는 것, 즉 권력 관계가 어떤 것인지 다루는 것이다. 권력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몇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다. 우선 국가만이 권력을 독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스탈린주의나 파시즘의 문제를 자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즉 권력은 우리도 이미 참가한 게임이다. 섬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도 권력의 문제를 자신과 가까운 문제로 느끼게 된다. 더욱이 권력을 강제 장치가 아닌 자신과 타자가 구성하는 장의 한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좀 더 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권력이 작용하는 장과 그 메커니즘에 관해 바깥에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은 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생겨나는 부산물이며 그 영향을 자신도 타인도 빠져나갈 수 없는 위험한 부산물이다. 권력을 타자와의 관계성으로 보는 눈은 한나 아렌트에게도 찾을 수 있다. 그는 개인이 가진 자연적인 힘이나 폭력과 대립되는 권력에 주목한다. 아렌트에게 권력은 단순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활동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응한다. 권력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에 속하며 그 집단이 집단으로서 존속하는 한 있어야만 한다. 아렌트는 다양성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생각한 사상가이다. 그녀는 이 중에서 정치의 근본적인 가능성으로 권력을 다루고 있다. 권력을 강제하는 힘이라고 생각한 마르크스주의와 대조적이다. 그리고 아렌트의 권력 개념으로는 인간이 서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볼 때 중요한 활동이며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놀랍지 않은가? 아렌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적인 공간, 사람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 사는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우리들이 필사적으로 구축하고 지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붕괴해버릴 수 있다고 했다. 파시즘을 겪은 결과이다. 아렌트에게 권력은 공적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람들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권력이 존재함으로써 공적인 장이 가능하게 되며 사람들의 공동 의미를 지닌다고 여겼다. 굉장히 신선하다. 권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권력은 항상 외부에서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 여길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는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 확실히 자각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공간을 구축하는 일에 태만하기 쉽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권력 게임에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 게임의 장은 도망쳐야 할 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장이다. 권력이 내 손안에 있다면 어찌 살려두겠는가? 권력을 탈취하기 전에 난세에는 유능한 사람을 등용해야 하지만 천하를 평정하고 나면 이들을 제거하여 후환을 없앤다. 전자에서 무능한 자는 불필요하며 부자에서 공로가 높은 자는 위협이 된다. 권력의 쟁취도 일종의 능력이지만 권력만을 위한 심리와 행동은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을 무고한 피해자로 만든다. 그들은 온 힘을 다했는데도 끝내 의심을 받고 역적으로 몰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곤 했다. 하지만 권력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행동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도와 권력을 장악하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자신의 손에서 권력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이미 손안에 들어왔다면 그들은 쓸모가 없는데 어찌하여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들을 살려두어 밤낮으로 걱정하겠는가? 이웃과 세운 송왕조는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부자간, 형제간, 친척간의 사륙이 끊이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을 연출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송명제 유옥은 재능 있는 사람과 뜻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조카 유자업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황제가 된 유옥은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 공신들을 대대적으로 잡아 죽이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동생 유주인마저 누명을 씌워 죽여버렸다. 그리고 형 유준의 자식 28명도 후환을 제거한답시고 모두 죽여버렸다. 노년에 이르자 유옥은 매일 근심에 잠겨서 안절부절 못했다. 어느 날 그의 비빈이 조심스레 이유를 묻자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자들은 아직 어린데 짐은 이미 늙었으니 어찌 걱정하지 않겠소?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어린애들이 어떻게 조정의 대신들을 당해낼 수 있겠소? 어떻게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하오. 당시 이미 유옥은 그가 위험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거의 다 제거하고 단지 2사람만 남겨두고 있었다. 한 사람은 나이든 장군 장량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황후의 큰오빠 왕경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시를 한 수 지었다. 일사는 가까이 할 수 없고 궁장은 쏘아 죽여야 할 사람이다. 여기서 일사는 즉 왕자로서 왕경문, 궁장은 곧 장자로서 장령을 가리킨다. 유옥의 살기가 충분히 드러나는 시였다. 왕경문은 유옥의 속셈을 눈치채고 몇 번이나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옥은 마치 진심인 듯 그에게 긴 편지를 써서 위로를 했다.
사람이 부귀영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에 처했다고 할 수는 없다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없으면 그만 아니겠소.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병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지내시오. 말은 이렇게 번듯하게 했지만 일단 자신이 죽고 나면 명망과 지위가 높은 왕경문이 왕위를 빼앗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유혹은 반드시 왕경문을 제거하고자 했다. 유혹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신의 계획을 즉시 실행했다. 그는 신하를 시켜 왕경문에게 독주를 보내면서 왕경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한다는 편지를 한 통 덧붙였다. 당시 왕경문은 한창 친구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 별로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독주를 받아 마시고 억울하게 죽어갔다. 권력을 순순히 내줄 리가 있겠는가? 본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헤이리 마을이 지상의 지옥 마을이 된 이유가 민초들이 죽을 때까지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 조신하게 행동하지 않고 반란을 꾀했기 때문일까? 우리가 모두 헤이리 농장에 갇혀 신선한 풀은 구경도 못하고 킹카들이 던져주는 사료만 먹으면서도 권위에 복종하고 무조건 따른다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본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권력 투쟁의 비극은 대부분 인간들의 타고난 탐욕과 성격에서 비롯된다. 권력 쟁탈의 혈안이 된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으니 권력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성격을 바꾸어 심지어 목숨까지 걸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이 쓰는 수많은 수단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악독하다. 남북조 시대 남제의 제3대 황제 소소업은 몇 번이나 소란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의 충고와 방해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494년 어렵게 목숨을 부지한 소란은 반란을 일으켜 소소업을 죽인 뒤에 그의 동생 소소문을 황제로 세웠다. 넉 달 후 그는 다시 소소문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소란은 남제를 세운 황제 소도상의 형의 아들로서 당시의 종법 제도에 따르면 황제의 지위를 이을 자격이 없었다. 게다가 2번이나 황제를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과 반대는 더욱 커졌다. 소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황실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살인 방법도 아주 특이해서 매번 사람을 죽이기 전날 밤이면 반드시 향을 피워놓고 대성통곡하면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걸렸는데 다음 날이면 도살은 어김없이 실행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먼저 친왕 10명을 죽여놓고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10명의 친왕이 역모를 꾀했다고 고발하면서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은 전혀 모른 척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발한 사람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친왕들의 편을 들었다. 그 다음에야 법을 담당하는 대신에게 역모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도록 했으니 그는 이렇게 영득을 벌이면서 얼마 동안 밀고 당기다가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충원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친왕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소란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소복권이 16의 나이로 황제의 지위를 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늘 말하던 일, 즉 소소업이 우유부단해서 소란을 죽이지 못했던 일의 교훈과 사람을 죽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경험담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사람 죽이는 것을 장난처럼 여겼으며 매번 황궁을 나갈 때마다 사람을 죽이곤 했는데 임신부에게도 거리낌이 없었다. 게다가 조정의 대신들이라도 일단 의심이 가면 당장 손을 썼는데 사전에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소복권이 집권하던 2년 사이에 병사들은 4번이나 반란을 일으켰고 그 마지막 반란에서는 성내의 수비군조차 반란군에 합세하여 결국 소복권의 머리는 잘리고 말았다. 권력은 일체를 초월한 것이다. 가까운 사이로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양광과 같은 역자는 항상 존재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수나라의 양제처럼 부친을 죽이고 황제의 지위를 차지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권력은 인간성을 잃게 해서 무슨 짓이든 다 저지르게 만든다. 권력을 잡으면 단번에 제멋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어찌 호시탐탐 넘보는 사람이 없으랴. 권력을 얻으려는 자에게 권력은 일체를 초월한 것이다. 따라서 고륙 사이의 감정이 권력을 빼앗는 장애물이 된다면 서슴없이 제거하는 것이다. 수양제 양광은 음란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천하의 폭군이다. 부친을 죽이고 황제의 지위를 찬탈한 것은 수많은 악행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양광은 수문제의 5자식 중 둘째이다. 그는 얼굴이 잘생기고 풍채가 좋았다. 그런데 둘째라 태자가 아닌 진왕으로 책봉된 양광은 이 상황에 불만을 품고 늘 태자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 한 번은 수문제가 수도 밖에 있는 인수궁에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태자가 동궁에서 신하들을 접견했다. 당시 태자는 정치에 간섭한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묵무백관과 어울리지 말아야 했다. 양광은 이때다 싶어서 이 일을 크게 떠들어댔다. 그리고 서둘러 인수궁으로 가서 태자가 반역할 기미가 있다고 모함했다. 수문제는 진위를 가리지 않고 태자를 폐위시키고 양광을 그 자리에 앉혔다. 606년 수문제가 병들어 누웠다. 양광은 아버지의 시중을 들은 채 하면서 옆자리를 지켰지만 사실은 수문제가 당장 죽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어느 날 양광은 수 문제가 총애하는 선화 부인을 정원에서 만났다. 양광은 그녀를 거판하려고 했지만 선화 부인이 죽기 살기로 거부하는 바람에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말았다. 이 일을 알게 된 수 문제는 양광을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야단치면서 태자를 바꾼 것을 깊이 후회했다. 그래서 즉시 마자들을 태자로 복귀시키고 양광의 죄를 물으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미 양광의 신복이 깔려 있었고 양광은 자신의 신복을 통해 수 문제에게 마술을 뻗쳤다. 불행히도 한 시대의 훌륭한 군주는 병상에서 산채로 두 다리가 찢겨 죽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우리는 흔히 일상을 전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일상은 전쟁이 아닌 난세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은 적과 아군이 명확하지만 난세에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가늠할 수 있는 또렷한 기준이 없다. 우리는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어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난세에 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몸에 맞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전략을 위해서는 음모와 모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아수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모략을 좀 더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략은 대의를 위한 당당한 전략에서 남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위한 사악한 권모술수까지 그 범위가 방대하다. 권력은 이처럼 냉혹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관계의 속성이기도 하다.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실체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미세하게 작용하는 권력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푸코와 아렌트가 보여주듯 권력은 단순히 강제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 상호작용의 근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권력은 우리 모두가 이미 참가하고 있는 게임이다. 이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의 어두운 면모와 잔혹한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권력이 지닌 긍정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공동체를 위한 힘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권력은 도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간을 구축하고 우리 자신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드는 장인 것이다.